내 이름은 이정화. 올해 72이다. 오늘도 미림당 분식집에 마지막 불을 끈다. 떡볶이 솥에서 피어오르던 김이 서서히 사라지고 하루 종일 북적였던 가게가 고요해진다. 벽시계가 밤 10시를 넘어가고 있다. 사실 손님이 끊긴 건 1시간 전이었지만 나는 늘 조금 더 기다린다. 혹시나 배고픈 사람이 오면 어쩌나 싶어서 카운터에 놓인 낡은 거울을 본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주름살이 깊게 파인 얼굴, 거칠어진 손. 40에 시작한 이 장사를 벌써 30년도 넘게 하고 있다. 세 아이를 모두 대학까지 보냈고 이 작은 가게 하나로 그들의 결혼식도 치렀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 핸드폰이 울린다. 도윤이다. 둘째 아들, 그나마 나한테 가장 자주 안부를 묻는 아이. 엄마 또 일찍 나왔어? 이젠 그만해도 되는데. 일찍 나왔다니. 9시가 일찍인가? 나는 새벽 5시부터 육수를 끓이고 오후 1시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데 하지만 그런 말은 하지 않는다. 아들이 걱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우니까. 아직 9시야. 손님들이 있었어? 그러게 말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배달음식 시켜 먹는데 엄마도 이제 좀 쉬세요. 배달음식. 그 말에 뭔가 서늘한 기분이 든다. 내가 40년 가까이 해온 일이 이제는 구시대 유물이라는 뜻일까? 손으로 직접 반죽하고 정성껏 끓인 육수와 직접 썬 채소들이 이제는 필요 없는 것일까? 그래, 알겠다. 아, 그리고 이번 주말은 미라가 병원 당직이라 못 갈 것 같아요. 죄송해요. 또다. 지난주에도 회사 일 때문에, 그 전주에도 아이들 학원 때문에. 언제부터 내 아들은 나를 만나는 일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하게 됐을까? 마치 억지로 시간을 내주는 것처럼. 괜찮다. 바쁘니까. 전화가 끊어진다. 나는 홀로 남겨진 가게를 둘러본다. 20년 된 플라스틱 테이블들, 낡은 의자들, 벽에 걸린 메뉴판. 모든 게 낡고 오래됐다. 나처럼. 발밑에서 부드러운 털이 스친다. 몽실이다. 5년 전 이 가게 앞에서 비에 젖어 떨고 있던 새끼 고양이. 아무도 거두지 않아서 내가 데려왔다. 지금은 내 유일한 가족이다. 아니, 어쩌면 나를 진짜 가족으로 여기는 유일한 존재일지도 모른다. 몽실아, 너만 엄마 편이구나. 몽실이가 나를 올려다보며 야옹하고 운다. 그 울음소리가 위로가 된다. 가게 불을 하나씩 끈다. 주방불, 홀 조명, 간판불. 마지막으로 현관문의 전등을 끈다. 그러면서 나는 늘 이런 생각을 한다. 내가 여기 불 끄는 날이 내 인생이 시작되는 날일까? 40년을 남편 없이 홀로 아이들을 키웠다. 내 꿈이나 하고 싶은 일 따위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오직 아이들이 배고프지 않게,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게 하는 것만이 내 목표였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은 다 컸고 각자의 가정이 있다. 그럼 나는 뭘 하며 살아야 하지? 미림당 분식집 사장 이정화. 도윤이 엄마, 서연이와 하준이 할머니. 나를 부르는 모든 호칭이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 그럼 그냥 이정화는 누구지? 관계를 떼어내고 남는 나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몽실이를 안고 2층 살림집으로 올라간다. 좁은 방 하나, 부엌, 화장실이 전부다. 도윤이는 가끔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라고 하지만 그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안다. 며느리 미라의 눈빛에서 읽었다. 시어머니는 가끔 찾아뵙는 게 좋다는 그런 눈빛.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본다. 몽실이가 내 옆에 누워 골골거린다. 적어도 이 아이는 내가 있어야 할 곳에
내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하루 종일 손님을 맞을 것이다. 그리고 밤 9시에 또 이렇게 불을 끄고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것인가? 몽실이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진다. 그래, 적어도 너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너라도 있어서. 그렇게 오늘도 하루가 끝났다. 내 72번째 생일 중 하나가 손녀 서연이의 13번째 생일이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다. 미역국부터 끓이고 갈비찜을 위해 고기를 재워두었던 것을 꺼내 양념을 발랐다. 서연이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갈비찜. 그 애가 5살 때 처음 만들어줬을 때 작은 손으로 박수를 치며 할머니 최고 라고 했던 그 모습이 아직도 선하다. 잡채도 만들고 시금치나물, 도라지나물, 콩나물 무침도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손이 예전 같지 않아 채를 써는 게 힘들었지만 내 손녀 생일상인데 대충 할 수는 없었다.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준비했다. 서연이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면서 아들 도윤이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5시였다. 큰 쇼핑백 2개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온 며느리 미라를 보고 당황했다. 어머니 정말 수고하셨는데 요즘은 다 케이터링이에요. 애들 입맛에도 맞고 위생적이고요. 케이터링. 그 말이 가슴에 꽂혔다. 내가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들을 바라보니 갑자기 초라해 보였다. 플라스틱 그릇에 담긴 정갈하지 못한 반찬들, 오래된 뚝배기에 끓인 미역국, 미라가 꺼내놓는 케이터링 음식들은 예쁜 용기에 담겨 있었고 색깔도 화려했다. 아, 그래? 내가 너무 오지랖을 말끝을 흐렸다. 괜히 준비했나 싶었다. 아니, 준비를 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음식이 케이터링보다 못하다는 게 부끄러웠다. 서연아, 할머니가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왔어. 억지로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서연이는 핸드폰을 보며 대충 대답했다. 고마워요, 할머니. 그 목소리에는 별다른 감정이 없었다. 예전처럼 눈을 반짝이며 좋아하지 않았다. 언제부터 이 아이가 나를 이렇게 대하게 됐을까? 아니면 내가 너무 기대했던 것일까? 가족들이 자리에 앉았다. 내가 만든 음식들과 미라가 가져온 케이터링 음식들이 한 상에 놓여 있었다. 누가 봐도 케이터링 음식이 더 먹음직스러워 보였다.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케이터링 음식 쪽으로 젓가락을 뻗었다. 서연아, 갈비찜도 먹어봐. 할머니가 정성껏 만들었어. 도윤이가 딸에게 말했지만 서연이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한 젓가락 집어 먹더니 말했다. 할머니 음식은 그냥 학교 급식 같아요. 너무 짜고.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 학교 급식 같다니. 내가 40년 넘게 장사하면서 쌓아온 솜씨가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학교 급식 같다니. 그것도 내 손녀 입에서 나온 말이.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부끄러움과 서러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래도 웃으려고 노력했다. 괜찮은 척 하려고 했다. 아, 그래? 할머니가 요리를 못하나 보네. 야, 그게 무슨 말이야. 할머니한테 감사하다고 해야지. 도윤이가 서연이를 타일렀지만 이미 상처는 깊게 박혔다. 서연이는 억지로 말했다. 감사해요, 할머니. 그 억지스러운 감사 인사가 더 마음을 아프게 했다. 물잔을 들려고 했는데 손이 너무 떨렸다. 결국 물잔을 놓치고 말았다. 쨍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며느리 미라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걱정이라기보다는 귀찮다는 느낌이었다. 또 일을 만들었다는 그런 톤이었다. 미안하다. 내가 실수했네. 무릎을 꿇고 유리 조각을 줍기 시작했다. 72의 나이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내 모습이 초라했다. 가족들은 그런 나를 내버려 두고 케이터링 음식을 먹고 있었다. 엄마, 제가 할게요. 도윤이가 말했지만 나는 고집을 부렸다. 아니다. 내가 깬 거니까. 그 순간 깨달았다. 나는 이 집에서 손님이구나. 아니, 손님보다도 못한 존재구나. 손님이라면 적어도 한 대 받을 텐데 나는 그냥 부담스러운 존재일 뿐이구나. 유리 조각 하나가 손가락을 찔렀다.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다. 마음이 더 아팠으니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몽실이를 안고 한참을 울었다. 몽실아, 할머니 음식이 정말 학교 급식 같을까? 내가 그렇게 못하는 걸까? 몽실이가 내 뺨을 할아주었다. 따뜻한 혀의 감촉이 위로가 되었다. 서연이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학교 급식 같다. 너무 짜다. 그 말들이 가슴에 모처럼 박혀서 빠지지 않았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한 존재가 되었을까? 언제부터 내 정성이 이렇게 하찮은 것이 되었을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건 아닐까? 내 방식이, 내 음식이, 내 존재 자체가 이제는 구시대 유물이 된 건 아닐까? 몽실이가 내 곁에서 새근새근 잠들었다. 적어도 이 아이는 내 음식을 맛있게 먹는다. 내가 주는 사료와 가끔 나눠주는 생선을 좋아한다. 이 아이한테만은 나도 필요한 존재다. 그런 생각을 하며 새벽이 왔다. 또 다시 분식집을 열어야 하는 하루가 시작되었다.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였다. 서연이 생일상에서 있었던 일 이후로 며칠이 지났지만 그 말들이 여전히 가슴을 후벼 팠다. 학교 급식 같다는 손녀의 말, 케이터링이 더 낫다는 며느리의 말. 그런데도 나는 오늘도 똑같이 육수를 끓이고 있다. 이게 내가 할 줄 아는 전부이니까.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직장인들, 학생들, 동네 어르신들. 한때는 이 북적임이 좋았는데 요즘은 왠지 버겁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아프고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저린다. 사장님, 여기 떡볶이 하나, 순대 하나요. 김밥도 하나 추가요. 사장님, 우동 국물 좀 더 주세요. 주문이 쏟아진다. 나는 바쁜 손놀림으로 음식을 준비한다. 떡볶이를 휘저으며 김밥을 써는데 손이 평소보다 떨린다. 잠을 제대로 못 잔 탓일까? 아니면 나이 탓일까? 사장님, 우동 4개 나왔어요? 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뜨거운 우동 그릇 4개를 쟁반에 올렸다.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는데 갑자기 시야가 흐려진다. 이상하다. 뭔가 핑 도는 것 같다. 이상하다. 갑자기 중얼거리는 내 목소리가 멀게 들린다. 손에 든 쟁반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안 되는데, 손님들 음식인데.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진다. 쟁반이 손에서 미끄러지고 뜨거운 우동 국물이 바닥에 쏟아진다. 나도 함께 쓰러진다. 마지막으로 들린 건 손님들의 놀란 외침이었다. 사장님, 사장님, 누가 119 좀 불러요. 어머, 큰일 났네. 의식이 희미해졌다가 다시 돌아왔다. 어디지? 천장이 하얗다. 병원이구나. 응급실 냄새가 난다. 소독약 냄새와 차가운 공기. 몽실이,
몽실이는 어떻게 됐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 아니, 아무도 없다. 텅 빈 병실에 나 혼자 누워있다. 시계를 본다. 오후 4시. 쓰러진 게 12시쯤이었으니 4시간이나 지났다. 4시간 동안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뜻이다. 연락이 안 됐나? 아니면 1시간쯤 더 지나서야 도윤이 부부가 헐레벌떡 들어왔다. 엄마, 괜찮으세요? 회사에서 연락받고 바로 왔어요. 바로 왔다니 1시간 전에 왔으면 바로였을 텐데. 하지만 그런 말은 하지 않는다. 그래도 와줬으니까. 미라가 내 차트를 들여다보며 말한다. 혈압이 많이 높으셨네요. 과로하시면 안 되는데. 과로. 40년 넘게 해온 일이 과로라니. 그럼 나는 40년 동안 과로하며 살아온 건가? 괜찮다. 다 괜찮다. 담담하게 대답했다. 정말 괜찮다고 생각했다. 몸은 아프지만 마음은 아니다. 마음도 아프다. 무엇보다 외롭다. 엄마, 이제 정말 가게 정리하는 게 어때요? 몸이 이런데. 도윤의 말에 천장을 바라본다. 가게를 정리하라. 내 유일한 일터를, 내가 살아온 증거를 없애라는 말이다. 내가 뭘 하고 살라고 그러니? 집에서 편히 쉬세요. 이제 그럴 나이잖아요. 편히 쉬라. 집에서. 그 집이 내 집인가? 도윤이 집 옆방에서 눈치 보며 지내는 게 쉬는 일인가? 몽실이는? 아, 가게 사람들이 임시로 돌봐주고 계셔요. 다행이다. 몽실이만큼은 무사하구나. 그 아이라도 괜찮으면 된다. 간호사가 들어와서 링거를 확인한다. 젊은 간호사다. 미라보다 어려 보인다. 어르신 기분이 어떠세요? 괜찮아요. 혈압약 꾸준히 드셔야 해요. 그리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너무 무리하지 말라. 모든 사람이 같은 말을 한다. 하지만 무리하지 않으면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가게도 접고 집에서만 지내면서 뭘 하며 살란 말인가? 도윤이 부부가 간 후에 혼자 누워서 생각한다. 오늘 쓰러졌을 때 그 순간 든 생각이 뭐였을까? 아, 손님들 음식이 엎어졌네. 미안하다였다. 내가 쓰러져 가는 순간에도 손님들 생각을 했다. 그런데 정작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은 누구인가? 72살에 병원 침대에 혼자 누워있는 나를 보러 온 사람이 의무감으로 온 아들 부부가 전부다. 진짜 걱정해서, 진짜 사랑해서 달려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 창문으로 저녁 노을이 보인다. 예쁘다. 이렇게 예쁜 노을을 보면서도 마음이 쓸쓸한 건 나이 때문일까? 외로움 때문일까? 몽실아, 엄마가 빨리 나가서 밥 줄게. 혼자서 중얼거린다. 몽실이가 걱정하고 있을 것이다. 엄마가 왜 안 오나 하면서 그 아이만큼은 내가 없으면 안 된다. 나를 정말 필요로 한다. 그 생각에 조금 위로가 된다. 적어도 누군가 하나는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하나는 있으니까. 밤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다. 꿈에서 몽실이가 나타났다. 내 품에서 골골거리며 잠들어 있는 몽실이. 현실에서는 지금 혼자 있을 그 아이가 꿈에서만큼은 내 곁에 있었다. 그 꿈이 현실보다 따뜻했다. 병원에서 이틀을 지내고 집으로 돌아왔다. 몽실이가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 다리에 몸을 비볐다. 며칠 만에 보는 따뜻한 환영이었다. 이 아이만큼은 내가 없으면 불안해한다. 내가 돌아온 걸 진심으로 기뻐한다. 몽실아, 엄마가 늦어서 미안했어. 배고팠지? 사료를 주며 쓰다듬어 주었다. 몽실이의 골골거리는 소리가
집안의 정적을 깨뜨렸다. 그런데 이상하다. 분식집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없다. 아, 맞다. 내가 쓰러진 후 며칠 동안 가게를 닫았구나. 손님들은 어떻게 됐을까? 점심때마다 오던 직장인 아저씨, 간식으로 떡볶이 사가던 중학생들, 다들 다른 곳을 찾아갔겠지. 다음날 아침 도윤이 부부가 왔다. 손에는 큰 봉투를 들고 있었다. 엄마, 몸은 좀 어때요? 괜찮다. 이제 다 나았어? 사실 아직도 어지럽긴 했지만 괜찮다고 말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미라가 거실 테이블에 봉투 안에 것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여러 장의 컬러 브로셔들, 표지에 웃고 있는 노인들 사진이 있었다. 행복한 노후, 실버타운, 프리미엄 케어센터라는 글씨들이 보였다. 어머니, 저희가 알아봤는데 여기 시설이 정말 좋아요. 미라가 브로셔를 내 앞으로 밀었다. 손이 떨렸지만 브로셔를 들어보았다. 깨끗한 시설, 웃고 있는 노인들, 24시간 전문 케어, 영양균형 식당 같은 문구들. 이게 뭐냐? 알면서도 물었다. 알고 싶지 않았지만 어머니, 저희가 늘 곁에 있긴 어려우니까 전문적으로 케어 받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요. 도윤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그 조심스러움이 더 잔인하게 느껴졌다. 내가 나를 내쫓는 거냐?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억누르고 있던 감정이 터져 나왔다. 그게 아니라 엄마 몸도 안 좋으시고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위험하다고? 40년을 혼자 살았는데 지금 와서 위험하다고? 엄마, 이제 나이가 뭐? 내가 늙어서 짐이 되니까 어디든 치워버리고 싶다는 거지? 도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미라가 차분한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어머니도 이제 짐 덜고 싶으시잖아요. 가게 운영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짐. 그 단어가 또 나왔다. 서연이 생일날에 이어 또 나는 정말 짐인 모양이다.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심지어 손녀에게까지. 짐. 내가 짐이냐? 충격받은 표정으로 미라를 바라봤다. 미라는 당황한 듯 말을 이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어머니도 이제 편히 쉬세요. 누군가 돌봐드리는 곳에서 편히 쉬라. 누군가 돌봐달라. 내가 평생 남을 돌보며 살았는데 이제 나는 돌봄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됐다는 뜻이다. 일어섰다. 브로셔들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됐다. 알겠다.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다. 몽실이가 따라 들어와 내 발밑에 앉았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새벽 4시에 일어나 분식집 앞 의자에 앉았다. 몽실이를 무릎에 안고 새벽 하늘을 바라봤다. 짐이라. 40년 동안 너희들을 키우느라 내가 그냥 짐이었구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30살에 남편을 잃고 홀로 새 아이를 키웠다. 분식집 하나로 아이들 학비를 댔고 결혼 비용까지 마련해줬다. 내 꿈, 내 욕망, 내 인생 모든 걸 포기하고 아이들만 보고 살았다. 그런데 이제 나는 짐이란다. 몽실아, 우리 정말 짐일까? 몽실이가 내 손을 하다 주었다. 이 아이만큼은 나를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아이에게 나는 전 세계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아직 2월이라 바람이 날카로웠지만 마음이 더 차가웠다. 분식집 간판을 바라봤다. 미림당. 큰딸 미림의 이름을 따서 지은 가게 이름이다. 40년 전 25살 청상과부였던 내가 아이들을 키우겠다는 결심으로 시작한 가게. 이제는 이것마저 정리하라고 한다.
정리하고 나면 나는 뭐가 될까? 요양원에서 하루 3끼 받아먹고 TV 보고 약 먹고 자는 게 내 남은 인생일까? 아니다. 혼잣말이 튀어나왔다. 몽실이가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봤다. 아니야, 몽실아.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나는 짐이 되어 살지 않겠다는 것. 누군가의 부담이 되어 연명하지 않겠다는 것.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새벽 6시. 평소 같으면 육수 끓일 시간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러고 싶지 않았다. 처음으로 새벽 육수를 포기한 날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내 인생에서 무언가가 끝나는 신호였다. 그날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다. 분식집은 여전히 문을 닫은 채였다. 처음에는 며칠만 쉬려고 했는데 문을 열 기력이 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열고 싶지 않았다.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영 가게를 열고 싶지 않다니 나 자신도 놀랐다. 몽실이와 함께 집에만 있으니 이상하게 평온했다. 아무에게 눈치 보지 않고 아무도 기쁘게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나와 몽실이만 있으면 됐다. 하지만 평온함 뒤에는 불안이 있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 뭔가 결정해야 한다는 생각. 도윤이는 매일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가게는 언제 여세요? 단골 손님들이 계속 찾아오시던데 아직 몸이 좀... 그러시면 진짜 이제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몸도 안 좋으시고. 정리. 그 말만 나오면 전화를 끊었다. 정리하면 뭐가 남을까? 나는 뭘 하며 살까? 그러던 어느 날 친구 인숙이가 찾아왔다. 정화야, 가게 문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닫혀 있어? 40년 지기 친구 인숙이. 나와 같은 또래에 같은 동네에서 살아온 몇 안 되는 사람이다. 인숙이는 고등학교 교사로 정년퇴직하고 지금은 구례에서 혼자 살고 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뭔가 다른 일 있는 거 아니야? 얼굴이 이상해. 역시 오랜 친구다. 숨길 수가 없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털어놓았다. 서연이 생일상에서 있었던 일, 병원에 혼자 있었던 일, 요양원 브로셔 이야기까지. 인숙이는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었다. 중간에 한 번도 끼어들지 않고. 정화야, 너 정말 바보구나. 뭐? 왜 그렇게 살아? 왜 그 사람들 눈치만 보면서 살아? 그게 가족이니까. 가족이 널 짐이라고 하는데, 널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데. 인숙이의 말이 날카로웠다.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다. 그럼 난 뭘 어떻게 하라고? 나처럼 해. 나처럼 살아. 인숙이는 3년 전 구례로 내려가서 혼자 살고 있었다. 작은 집 하나 사서 텃밭 가꾸고 책도 읽고 가끔 여행도 다닌다고 했다. 처음엔 무서웠어. 혼자 사는 게. 그런데 살아보니까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더라. 아무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어. 돈은? 교사 연금이랑 퇴직금으로 충분해. 너도 이 집이랑 가게 팔면 얼마나 나오겠어? 구례에서는 그 돈이면 충분히 살 수 있어. 집과 가게를 팔다니.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었다. 이게 내 전부인데, 내 인생 전부인데. 무서워. 갑자기 혼자 살라니. 너 지금도 혼자 살잖아. 그 가족이라는 사람들은 너를 필요로 할 때만 찾고 부담스러우면 요양원 보내려고 하고. 그런 게 혼자 사는 것보다 나아? 맞는 말이었다. 나는 이미 혼자였다. 인숙이가 간 후 하루 종일 생각했다. 정말로 이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날 수 있을까? 40년 동안 살아온 이 집, 이 가게를 버리고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
며칠 더 고민한 끝에 결심했다. 부동산 중개소에 갔다. 사장님, 정말 매각하시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 40년이나 장사하셨는데 중개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네, 팔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빨간 도장이 찍히는 순간 뭔가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이름으로 산 건물인데 결국 내 손으로 떠나는구나.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런데 가족분들은 아시는지요? 상관없어요. 내 건물이니까. 처음으로 내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집으로 돌아와서 몽실이를 안았다. 몽실아, 우리 이제 집도 가게도 버리고 새로 살자. 아무도 우리를 짐이라고 안 할 곳에서. 몽실이가 야옹하고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대답 같았다. 그날 밤 구례의 작은 집을 인터넷으로 찾아봤다. 인숙이가 보내준 부동산 정보들을 하나씩 들여다봤다. 작은 마당이 있는 단층집, 텃밭도 있고 햇볕도 잘 든다. 가격도 내가 감당할 만했다. 전화를 걸어 계약 의사를 밝혔다. 언제쯤 입주 가능하신지요? 다음 주면 됩니다. 다음 주. 일주일 후에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가방을 하나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다. 몽실이 용품들, 내 옷 몇 벌, 사진 몇 장. 그게 전부였다. 40년 살림이 가방 하나에 들어갔다. 이상했다. 서글프기보다는 홀가분했다. 뭔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몽실아,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야. 무섭지만 설레기도 해. 처음으로 내 선택으로 내 인생을 결정하는 기분이었다. 72에 처음으로 창밖으로 보이는 분식집 간판을 바라봤다. 내일부터는 다른 사람 건물이 될 것이다. 미림당이라는 이름도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기대됐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나로 살아보는 것. 마침내 그날이 왔다. 도윤 가족이 해외여행을 떠나는 날. 작은 캐리어 2개를 끌고 현관문을 나서는 그들을 2층 창문에서 내려다봤다. 서연이와 하준이가 신나게 떠들고 미라는 여권과 비행기표를 확인하느라 바쁘다. 도윤이가 고개를 들어 내가 있는 창문을 바라봤지만 나는 커튼 뒤로 몸을 숨겼다. 엄마, 일주일 후에 올게요. 몸 조심하시고. 멀어져가는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다. 택시 문이 닫히고 엔진 소리가 멀어져 갔다. 그제서야 커튼을 걷고 창밖을 내려다봤다. 텅 빈 골목이 보였다. 이제 정말 혼자다. 몽실이가 발밑에서 야옹하고 울었다. 이 아이도 뭔가 달라진 걸 느끼는 모양이다. 몽실아, 우리 이제 정말 떠날 때가 됐구나. 지난 일주일 동안 차근차근 준비했다. 구례의 작은 집도 계약했고 이사짐 센터도 예약했다. 아니, 이사짐이라고 할 것도 없다. 내가 챙겨갈 건 몽실이와 작은 가방 하나뿐이다. 오후 2시 이사짐 센터 차량이 도착했다. 사실상 짐이랄 게 없으니 금방 끝날 예정이었다. 냉장고, 세탁기, TV 같은 큰 가전제품들은 새 집주인에게 주기로 했다. 40년 동안 모은 살림살이가 대부분 남의 손에 넘어갔다. 집 안을 마지막으로 둘러봤다. 거실에 걸린 가족 사진들, 새 아이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 아이들 졸업식 사진, 도윤의 결혼식 사진, 하나하나 떼어내며 마음속으로 인사했다. 미림아, 내가 제일 큰 딸인데 먼 미국에서 살느라 고생이 많지. 엄마가 부담스럽겠지만 가끔은 연락하렴. 준호야, 너는 첫째 아들이라고 책임감이 강하지. 하지만 가족만 챙기지 말고 내 마음도 좀 챙겨라.
도윤아, 목이 메었다. 도윤아, 너는 엄마를 제일 많이 도와준 아이였어.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오래 곁에 있었나 보구나. 손녀 서연이와 하준이 사진 앞에서는 한참을 멈췄다. 이 아이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학교 급식 같은 음식을 해주던 할머니? 갑자기 사라져버린 할머니? 아니면 아예 기억하지 못할까? 서연아, 하준아, 할머니 말이 너희한테 상처가 됐다면 미안하다. 너희는 잘못이 없어. 어른들이 잘못한 거야. 부엌으로 갔다. 40년 동안 무수히 많은 음식을 만들었던 곳이다. 낡은 가스레인지, 얼룩진 싱크대, 못을 박아 걸어둔 국자들. 이 작은 부엌에서 새 아이의 끼니를 책임졌다. 고마웠다, 우리 부엌아. 너만큼 열심히 일한 부엌이 또 있을까? 화장실 거울 앞에 섰다. 70이 넘은 얼굴이 비쳤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하지만 오늘은 다르게 보였다. 슬프거나 초라하지 않았다. 오히려 뭔가 결연한 느낌이었다. 마지막으로 내 방을 둘러봤다. 오래된 화장대, 낡은 옷장, 몽실이가 자던 방석. 모든 게 추억이지만 아쉽지 않았다. 이상하게 홀가분했다. 몽실이용 캐리어에 사료와 장난감을 넣었다. 몽실이가 불안한 듯 내 주위를 맴돌았다. 몽실아, 무서워하지 마. 우리 새 집에 가는 거야. 마당도 있고 햇볕도 잘 들어. 작은 여행 가방 하나에 옷 몇 벌과 사진 몇 장을 넣었다. 정말 그게 전부였다. 40년 살림이 가방 하나에 들어가다니. 오후 4시 택시를 불렀다. 몽실이 캐리어와 내 가방을 들고 계단을 내려갔다. 1층에서 마지막으로 분식집을 둘러봤다. 미림당 고생 많았어. 40년 동안 우리 가족 먹여 살리느라. 가게 문에 임시 휴업이라고 붙여둔 종이가 바람에 흔들렸다. 임시 휴업이 아니라 영원한 휴업인데. 택시기사가 짐을 트렁크에 넣어 주었다. 어디까지 가세요? 구례요. 구례 가주세요. 구례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천천히 가도 돼요. 택시에 올랐다. 몽실이를 안고 창밖을 바라봤다. 40년 동안 살았던 동네가 멀어져 갔다. 단골 할머니가 운영하던 구멍가게, 늘 가던 목욕탕, 아이들 학용품을 사던 문방구. 모든 게 추억 속으로 사라져 갔다.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다. 슬프기보다는 후련했다. 뭔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할머니, 가족분들은 아시는가요? 택시 기사가 룸미러로 나를 보며 물었다. 아직 모를 거예요. 나중에 알겠죠? 연락은 안 하세요? 필요하면 제가 하겠어요. 필요하면 언제가 필요할 때일까? 아들이 정말로 나를 그리워할 때? 아니면 내가 정말 외로워서 견딜 수 없을 때? 핸드폰 진동이 느껴졌지만 보지 않았다. 아마 도윤이일 것이다. 여행지에서 안부 전화를 하는 건지. 몽실아, 우리 이제 자유야. 몽실이가 내 품에서 골골거렸다. 이 아이도 새로운 시작을 알고 있는 모양이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들이 점점 낯설어졌다. 도시에서 시골로, 익숙함에서 낯섦으로. 하지만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설렜다. 70이 넘어서 처음 느껴보는 설렘이었다. 구례에 도착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 구례에 온 지 2달이 지났다. 새벽 6시 눈을 떴다. 예전 같으면 분식집 육수를 끓이러 불이 나게 일어났을 시간이지만 이제는 다르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을 보며 천천히 몸을 일으킨다.
서두를 일이 없다는 게 이렇게 평온할 줄 몰랐다. 몽실아, 잘 잤어? 몽실이가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고 있다. 마당에 참새들이 놀러와서 열심히 무언가를 쪼고 있다. 몽실이는 그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본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이다. 부엌에서 커피를 한 잔 끓였다. 원래는 믹스커피만 마셨는데 인숙이가 선물해준 드립커피를 배웠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 제법 손에 익었다. 향긋한 커피 냄새가 작은 집안을 가득 채운다. 마당으로 나갔다. 손바닥만 한터 빠지지만 내가 직접 가꾼 상추와 치커리가 파릇파릇 자라고 있다. 물을 주며 중얼거린다. 많이 컸네. 내가 키운 거야. 처음으로 내가 키운 거라고. 상추 잎을 몇 장 따서 입에 넣었다. 아삭하고 달콤하다. 40년 동안 남이 키운 채소로 장사했는데 내가 키운 채소를 내가 먹다니 이런 게 진짜 사치구나. 정화야, 장 보러 갈 준비 됐어? 담 너머로 인숙이의 목소리가 들린다. 매주 수요일마다 함께 시장에 간다. 처음에는 혼자 가려고 했는데 인숙이가 고집을 부렸다. 외로울까봐 걱정해서. 응, 금방 갈게. 간단히 씻고 외출 준비를 했다. 예전에는 늘 낡은 추리닝 차림이었는데 요즘은 조금 신경 쓴다. 인숙이가 사다 준 연한 분홍색 가디건을 걸쳤다. 거울을 보니 내 얼굴이 많이 밝아졌다. 서울에 있을 때의 움츠러들고 피곤해 보이던 모습이 아니다. 인숙이와 팔짱을 끼고 구례시장에 갔다. 작은 시장이지만 사람들이 정겨웠다. 모두들 나를 알고 있다. 서울에서 온 할머니, 인숙이 친구, 아주머니 또 오셨네요. 오늘은 고구마가 정말 달아요. 고구마 가게 아저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한다. 몇 개 골라달라고 했더니 서비스로 하나 더 넣어준다. 감사해요. 다음에도 올게요. 이런 대화가 즐겁다. 서울에서는 단골 손님들과도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한 적이 별로 없었는데 그때는 늘 바빴고 늘 뭔가에 쫓기는 기분이었다. 정화야, 얼굴이 정말 많이 밝아졌다. 처음 왔을 때랑 완전 다른 사람 같아. 인숙이가 내 팔을 두드리며 말한다.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뭐 할까 생각이 들어. 누군가 시키는 일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그게 진짜 사는 거야. 이제야 정화가 정화답게 사는구나. 맞다. 이제야 나답게 산다. 누군가의 엄마, 할머니가 아니라 그냥 이정화로. 오후에는 도서관에 갔다. 인숙이 추천으로 시작한 일이다. 젊었을 때는 책 읽을 시간이 없었다. 아이들 키우고 가게 운영하느라 바빠서 이제야 처음으로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읽는다. 오늘은 요리책을 빌렸다. 새로운 요리를 배우고 싶어서. 40년 동안 분식만 만들었는데 이제는 다른 음식도 해보고 싶다. 나를 위한 음식을, 몽실이를 위한 음식을.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을 준비했다. 오늘 따온 상추로 쌈을 싸먹고 된장찌개를 끓였다. 몽실이도 따로 생선을 구워줬다. 둘이 앉아서 천천히 저녁을 먹었다. 창문으로 석양이 들어온다. 아름다운 노을이다. 서울에서는 건물들 때문에 이런 노을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 몽실아, 우리 잘 살고 있지? 누구한테도 미안하지 않고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몽실이가 내 무릎에 올라와 골골거린다. 이 아이도 여기가 좋은 모양이다. 마당을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새들을 구경하고 햇볕 쬐며 낮잠도 자고. 그때 현관벨이 울렸다. 누구지? 인숙이는 아닐 텐데 보통은 담 너머로 부르니까. 문을 열어보니 도윤이 서 있다.
초췌하고 지친 얼굴이다. 엄마, 놀랐다.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왔을까? 아, 부동산을 통해서 알아봤구나. 도윤아, 어떻게 여기까지? 도윤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사람들이 쳐다본다. 마을이 작아서 금방 소문 날 텐데. 얼른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도윤이 고개를 저었다.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엄마가 얼마나 서러웠을지 이제야 알겠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40년 만에 처음 듣는 아들의 사과였다. 엄마를 짐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정말로요.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도윤이가 울고 있다. 45살 어른이 길바닥에서 울고 있다. 일어나, 도윤아. 사람들이 본다. 집 안으로 들어왔다. 도윤이는 몽실이를 보더니 말했다. 엄마 곁에 몽실이라도 있어서 다행이에요. 혼자였으면 어떻겠어요? 혼자가 아니야. 나에게는 몽실이가 있고 인숙이도 있고 이웃 사람들도 있어. 집에 돌아가세요. 제발. 우리가 잘할게요. 고개를 저었다. 도윤아, 엄마는 이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엄마, 나는 이제부터 이정화야.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나. 도윤이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미소를 지었다. 예전의 쓸쓸한 미소가 아니라 평온한 미소였다. 너희가 정말로 엄마가 보고 싶을 때, 진짜로 엄마가 필요할 때 오렴. 그때는 언제든 환영할 거야. 하지만 의무감으로 체면 때문에는 오지 마라. 창밖으로 해가 완전히 졌다. 몽실이가 창가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본다. 도윤아, 엄마는 이제 행복해. 70년 만에 처음으로.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도윤도 알았을 것이다. 내 얼굴이, 내 목소리가, 내 집이 말해주고 있으니까. 도윤이 돌아간 후 몽실이를 안고 마당에 나갔다. 별이 참 많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 내 이름은 정화예요. 누구의 엄마가 아닌 그냥 정화예요. 밤하늘에 대고 말했다. 바람이 불어와 내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이 바람은 나만을 위한 바람이다. 이 별들은 나만을 위한 별들이다. 70년 만에 처음 피어난 진짜 미소가 내 얼굴에 머물렀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